자, 안녕하세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내시경을 하면 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속은 좋질 않죠. 자, 이런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 양방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상 이상이 없으면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위신경증이라 하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담적증이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담적이라는 거는 평소에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위장 근육 내에 노폐물이 쌓이고 위 안에 진액이 변화돼서 담음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발생하거든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 조화를 깨기 때문에 위장 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체질에 맞지 않는 식습관을 하면은 내가 흡수하기 어려운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장 기능이 더욱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담적증은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음식, 스트레스, 식습관 이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체질에 안 맞는 경우에 그다음에 한의학에서 스트레스를 칠정의 동요라고 설명하는데 칠정이란 거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7가지 감정인데 이 감정이 심하게 동요하면은 장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폭식하고 단식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 이런 환경 등에서 위장벽의 순환 기능이 떨어지고 위 안에 있는 진액이 변질이 되면은 담음이라는 물질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이 담음이 형성돼가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이 담적이 생기는데 쉽게 말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위장도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기관인데 어깨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해서 단단하게 뭉치는 것처럼 위장벽도 뭉쳐 있다. 이런 상태다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위경련이 자주 일어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 담적증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 그렇죠. 위장이 아주 심하게 운동하면 위경련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가 예민한 사람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든지 또한 흡연을 하거나 이런 것도 위경련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담낭이나 췌장 같은 이런 장기의 염증 같은 질병이 있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적이 있다 해가지고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위경련이 있다 해서 담적이 무조건 담적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적증이 잘 생기는 어떤 체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체질에서 이게 잘 생기는 건지요? 우리가 이제 모든 체질이 사실은 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소심하면서 사람이 이제 꾹꾹 이렇게 참고 눌러 담는 이런 예민한 태음인들 이런 목양 체질인데 또는 먹기는 평소에 잘 먹는데 먹고 나면은 계속 더부룩하고 이런 위주로 가는 사람은 또 태음인 모금 체질이 있고 그다음에 성격이 좀 극단적인 편이면서 예민하고 폭식하고 절식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름기에 아주 취약한 태양인 체질들 그다음에 소심하면서 남들보다 많이 못 먹고 이러는 경우가 이렇게 한 경우가 다 있거든요. 경우가 좀 다른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사람 성향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게 오지 모든 체질이 담적이 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담적증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담적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거든요. 자, 명치가 답답하다. 잘 얹힌다. 그 다음에 메스껍고 어지럽다. 가스가 잘 차고 항시 좀 더부룩하다. 아니면은 눈 주에 이 다크서클 끼는 사람들 있죠. 다크서클 끼고 색택이 어둡다. 뒷목이나 어깨가 계속 뻐근하고 뭉친다 자주. 입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 여성의 경우에는 냉이 좀 많아진다. 자, 요 증상 한 개라도 있다면은 여러 증상이 좀 겹친다면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담적증이 있는 분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 담적을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 심해지가면은 소화가 조금만 소화 안 되는 음식이라든지 자극적 음식은 아예 먹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또 위내시경 해보면은 크게 이상은 없고, 그럼 정말 환자는 괴롭고. 그래서 치료를 이거를 한다 하면은 체질별로 체질별 약제를 통해서 위장의 기능 회복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주변 장기 기능도 도와주고 또 침치료를 통해 가지고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위에 걸리는 신경 감인이 풀어지 가지고 좋아지거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체질에 맞는 식단을 가져가면 장기적으로 그 체질 식단을 통해서 재발도 막고 식생활도 건강해지고 소화도 되고 잘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뭐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이 양배추라든가 브로콜리가 위장에 좋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외에 어떤 식품들이 또 도움이 되고 평소에 위장 건강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점막을 강화를 해가 위궤양에 좋은 음식이거든요. 우리 사상의학적으로 보면 소양인 체질에 이게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속쓰림이 많은 체질들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질적인 면을 좀 살펴봐야 되고,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예민하면서 조급하고 폭식했다가 절식했다가 이런 사람들은 좀 기름진 음식을 좀 멀리하는 게 좋겠어요. 기름진 음식 멀리하고 신선한 채소하고 쌀밥 위주로 식단을 가져가면 좋고, 그 다음에 웬만한 거는 나는 다 잘 먹는다 이래 하는데 매운 음식 간혹 먹거나 좀 많이 자극적인 거 먹으면 속이 쓰리고 대장 트러블 나는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보리밥을 좀 무주고 고기는 좀 돼지고기 위주. 요즘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렇게 하고, 위가 좀 남들보다 많이 작고 소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든든한 찹쌀을 조금 섞어 무면서 따뜻한 음식 위주로 먹어주면은 식상 가져주면은 위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비만은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본인은 비만이라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자, 그렇다면 비만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만이라는 거는 원래라면은 체질량 지수, BMI 지수라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그게 나눈 값이 25 이상인가를 보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170cm인 사람이 있다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 한 72kg 정도. 요게 넘어가면 비만이고 안 넘어가면 비만이 아니다. 이렇게 판별합니다. 그리고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비만을 질병이라고 보는 이유 어떤 것일까요? 사실 비만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이 비만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는 암이 훨씬 덜 걸린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먹을 때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 풀리고 하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비만하면은 사실 당뇨,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 이런 게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또 몸이 무거우면 어때요? 무릎 관절이나 허리 같은 관절 질환들 이런 것들도 증가할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도 더 증가할 수 있고, 이러니까 각종 질환이 이렇게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모든 병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 비만도 질병인 만큼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자, 비만의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이러니까 비만된다 생각하기 쉽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운동을 못 해갖고 살이 찐다, 막 먹는 것 때문에 식욕 못 참겠다, 막 이러면 스스로 자책하고 이러는데 비만이 그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비만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이게 너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걸 풀기 위해서 식욕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사람이 원래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게 편하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런 행위가 계속 이렇게 먹는 행위에 쌓이다 보면은 또 어려운 말 중에 도파민 보상기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종의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할 때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강한 식욕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이 몸이 남들보다 순환이 우선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더 또 살이 찌고 이러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도 있고 몸에 이 호르몬이 안 좋은 사람 또 순환이 안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판별을 해가지고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똑같이 먹어도 왜 나만 살이 찐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습니까? 근데 물만 먹으면 사실 물만 먹으면 사람이 살이 찔 수 없죠. 근데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 말씀하시나 이래 보면은 자기는 진짜 조금밖에 안 먹는데 정말 쉽게 살이 막 찐다 이 말이죠. 그치? 그런데 간혹 이제 본인이 많이 먹는데도 인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먹는지 칼로리 계산을 좀 해봐야 돼. 칼로리. 그러면은 이제 점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태음인, 소음인 이 체질을 음인 체질이라는데 이분들은 다른 양인 체질보다 몸의 대사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은 다리에 셀룰라이트 이런 조직도 많이 보이고 또 몸에 부종도 잘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물만 먹는다기보다는 조금만 먹어도 남들보다 훨씬 살이 잘 찌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비만도 질병이니까 다른 병들처럼 어떤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비만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말 그대로 비만하면 몸에 살이 찌가지고 비대해지는 증상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누가 봐도 다 표가 나는 거고 이 내장기에 지방이 축적되는 내장 비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날씬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자주 섭취하거나 이러면은 간에 지방이 끼면서 내장기에 지방이 끼가지고 배만 이 배 안에 살이 찌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뚱땡이 보니까 비만의 증상이 겉으로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복부 사이즈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요 복부 사이즈도 한번 재보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되면 변비라든지 난변이 발생하거든요. 배에 가스도 잘 주차고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체성분 검사를 딱 한번 해보면은 이제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이 비만도 유전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유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 유전이 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게 밝혀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사상의학 4대 분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비만 오는 정도가 체질적으로 다르다 이래 보는데 이 체질의 경향을 부모한테 받아요. 아버지가 뭐 태양인이면은 아들 중에 태양일 가능성인 애들이 높다든지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유전되는 경향이 있다 보는데 다만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그게 부모님이 해왔던 식습관하고 생활습관 이런 거를 자식이 그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후천적으로 된 거 아니겠나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체질이라는 거는 반드시 유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은 반드시 유전된다. 요렇게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만 중에서도 특히 복부 비만이 좋지 않다고들 하죠. 그러면 이 복부 비만은 정확히 어느 부위의 비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또 왜 좋지 않은 겁니까? 복부 비만이란 거는 복부, 배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한국인 기준으로 허리 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면은 복부 비만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복부 비만은 특별히 이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라는 거하고 그 안에 장기 안에 끼어 있는 이 내장 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복부 비만이다 하면은 내장 지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내장 지방이 왜 뭐냐?
이 내장 지방이 있으면 인슐린이라는 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하고 또 염증 물질이 거기서 나와요,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각종 대사 질환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이 복부 비만 때문에 훨씬 유발되는 경향이 높죠. 그래서 복부 비만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의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 소아 비만의 기조는 어떻고 또 실제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지 또 이어진다면 이게 왜 그런지요? 그 애들 자랄 때 성장기에 체중이 이 키에 따라서 평균을 내놨거든요. 얼마 정도 나가라. 그거보다 평균보다 자기가 20% 애가 더 나간다. 이러면 소아 비만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소아분이 왜 중요하냐? 통계를 내 보니까 소아 비만은 성인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75에서 80%.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소아 시기에 살이 찌면은 이 지방이 세포 숫자가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세포 숫자 증가하면 지방세포가 몇 배까지 커질 수 있냐면 20배까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 때 이제 소아 때 지방세포수가 늘면은 성인 돼가지고 진짜 자기는 조금만 먹어도 남들보다 살이 더 많이 잘 찌는 거예요. 빠지지도 안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한번 지방세포 숫자 생긴 게 뭐 다이어트 한다고 주냐?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예, 숫자는 절대 안 없어져요. 물론 이제 수술요법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제거될 수 있지만 다이어트를 해도 지방세포는 부피만 줄어들지 숫자는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아비만이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소아들은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또 식사량을 줄이기도 쉽지가 않은데 소아 비만은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만을 좀 치료하자 이러면 무조건 좀 덜 먹어야 된다. 식사량 줄여야 된다. 이런 거 오해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병이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비만한 거를 일단 제외하고 일단 소아비만에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체질에 맞는 건강식단이거든요. 예, 특별히 당지수가 높은 당지수 높은 설탕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음료수 이런 거는 애들이 될 수 있으면 못 먹게 하고 단백질 있죠. 좋은 양질 단백질은 잘 공급해준다 하면은 성장은 성장대로 하고 비만도 예방하고 또 운동을 좀 시키는데 애들 할 만한 줄넘기, 조깅, 자전거 타기 이런 거 애들 좋아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티칭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또 애들은 사실 부모가 주면은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맞벌이 가정도 많고 이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봐주는 경우 많은데 이 조부모님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하는 것도 일종의 비만 치료 일환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보통 뭐 성인들도 비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밥을 이걸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동이 도움이 된다곤 또 합니다만은 그것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비만 치료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만을 무조건 굶어서 치료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먼저 기저질환이 있는지 몸에 그거 확인해보고 없다면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면서 사람이 이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먹는 거를 통해 갖고 이 부경신경계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좀 보면 태양인 체질이나 소양인 체질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반대급부로 폭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양인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풀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뭐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수면이에요. 숙면.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거. 그러니까 잠만 잘 자도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굶지 말고 식단 구성을 바꿔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지방 요것의 구성을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특별히 당지수가 높은 음식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좀 이제 지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살을 빼는 것도 어떤 적정한 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주 또는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빼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살을 너무 급격하게 빼면은 근육이 빠져요. 근육 소실되고 몸에 있는 영양소가 또 결핍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진대사가 저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몸이라는 게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 이게 뭐냐?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돌아가겠다. 이런 노력을 몸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몸에 변화를 주면은 반드시 몸에 무리가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몸이 다시 급격히 돌려놓으려 하겠죠. 그래서 요요도 오고 몸은 또 몸대로 힘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한 달에 체중의 한 10% 선까지 감량하면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몸속에 이 근육하고 뭔가 이런 지방 있죠. 지금 살. 이것도 다 간에서 만드는 게 많아요. 몸속에 있는 간. 이게 너무 무리하면은 간에 그 자체로, 다이어트 자체로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한 10% 선에서 노력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서 검사를 해봤는데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이런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한방에서 보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떤 질환입니까? 알레르기 비염 하면은 이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오고 코막힘, 이 증상을 주로 하는 비점막 질환 알레르기 비염이라 하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비체증, 비색증, 비루청체증 등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장육부 중에 폐하고 대장을 알레르기 비염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폐하고 폐기관지하고 대장은 이 몸에서 수분 조절이 아주 수분 조절 대사하고 중요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장기를 조절을 해주면서 콧물도 조절하고 이 코하고 폐하고 이 기관지 연결된 부위 있죠. 이쪽으로 기혈도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죠. 네. 또 요즘 같은 가을에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습니까? 원래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게 꽃가루 이렇게 하면은 봄에 많이 날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을철에도 꽃가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반응을 하는 거고, 또 가을에는 특별히 일교차가 이제 심해지거든요. 이 일교차가 심해지면 그 코라는 게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만성 비염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비강 점막 기능이 많이 약화가 돼가 있는데, 이래 온도 기온차가 많이 심해지고 이러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또 바이러스 감기성 감기도 유행을 하니까 비염이 원래 있는데 또 감기까지 앓고 이러면 더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가을에 좀 심해진다는 말이 많지. 그런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이게 심해지게 되면 축농증으로 발전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겁니까? 이 축농증이라는 거는 원래 부비동염이라 하거든요. 얼굴 이 안에, 뼈 안에, 얼굴 코 말고 코 옆에 얼굴뼈 안에 이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세균성 염증이 일어나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비염이 만약 방치가 되고 오래되고 심해지면은 코 속에 이 부비동하고 연결된 통로가 있거든요. 우리가 쪼매난 구멍이 연결이 돼가 있어요. 이쪽이 제대로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비동 안에 만약에 농이 좀 차더라도 흘러나오고 공기가 통하면은 자연적으로 온도도 내려가고 세균도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비염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런 게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부비동염이 잘 오는 거죠. 그래서 비염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축농증이다, 같이 있다, 이건 아니고, 비염이 심하면은 축농증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래 봐야 되겠지. 네. 그러면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효과적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으로 아까 그 폐대장 이야기를 했는데, 폐하고 기관지 허한증, 이게 억수 중요하거든요. 허한증은 말이 어려운데 약하고 찹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폐에다가 양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처방하고 콧물하고 코막힘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배합해서 치료를 하는데, 우리 체질별로 보면은 뭐 동충하초, 그다음에 산약 4.3, 방풍, 환기, 인삼 뭐 이런 약제를 써가지고 좀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코가 많이 막힐 경우에, 특별히 동의보감에 보면은 코 안에다가 이 약제를 갈아가지고 가루약을 이렇게
불어 넣어가지고 콧물을 확 빼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치료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면은 코 속에 있는 항원 물질이 강하게 배출이 돼요. 또 그렇게 하면서 이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가 반응하는 거에 대한 역치, 그러니까 반응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비염이 있는 경우에 열심히 코 세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코 세척이 실제로 치료에 도움이 됩니까? 주로 소금을 갖고 세척을 많이 하시는데 이 소금을 갖고 세척하면은 코 안에 항원 물질이라는 게 나쁜 게 이게 배출이 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소금에 대충 물 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심각한 부작용 처리할 수 있어요. 급성 부비동염이 온다든지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뭐 TV 같은 데도 한 번씩 어떤 분들 보면은 나오는 게 음료수를 코로 막 마시고 물을 코로 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완전 멸균된 생리식염수, 멸균 제거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다 하면은 해보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세척만 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 과도한 게 이게 항진돼 있는 면역 반응을 좀 안정화시키는 근본 치료를 해가면서 집에서 세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이 환절기에 우리 코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절기 오니까 일교차가 많이 커지고 또 중요한 게 건조해지거든요. 여름보다. 이 건조한 환경이 이 코 점막에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가습기를 좀 사용을 한다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외출할 때 이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잖아요. 또 꽃가루 같은 것도 한절기에 많이 날리고 하니까 마스크를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마스크를 하면은 외부에 이제 뭐 이 꽃가루 같은 항원 물질들 안 좋은 거 이런 거로부터 보호도 되면서 온도가 이제 급격히 변하잖아요. 이게 좀 방 안은 따뜻하다고 밖에 나가면 찹다든지 이런 걸로부터도 좀 보호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좋고, 또 아침에 우리 한방 쪽으로 보니까 세수할 때 이 손을 쭉 비비 가지고 이렇게 세수를 할 때 코 옆에 콧망울 옆에 우리 영향혈이라고 있거든요. 영향혈. 요 코에 아주 중요한 혈자리니까 세수할 때 이게 빡빡 비비주세요. 세게. 세수하면서 저도 아침에 이렇게 자극을 주는데 이래 하면은 코 안에 순환이라든지 콧물 뭐 배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도움 많이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생활 습관으로 한번 세수할 때 비벼 보시고, 그래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이러면은 방치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치료를 좀 해보신다면은 더욱 건강한 숨쉬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